네, 안녕하세요. 2023 도시대학. 이번 시간은 한성훈 교수님을 모시고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같이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 겸 같이 토론도 좀 참여하고자 하는데요. 한양사회부대학교 지규현 교수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우리 임준홍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교수님 발표 주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큰 타이틀은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제 내용은 임대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 규제에 적정한 기준이 있을까, 또 그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고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자를 구분해서 본다면 주택 임대 자체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그 형식의 하나로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그 형태가 될 것이고,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그러한 그 주택의 사용권을 이제 권리를 빌려주면서 그에 따른 임대료, 임료를 이제 받는 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주택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자는 우리 지금 주택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주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그 임대와 주택 임대 사업자의 문제는 뭐 그렇게 클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지만, 지금 아직 우리는 필요한 주택 수보다 실제로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적 여력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거기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원고를 쓸 때만 해도 당시 우리 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았고, 또 임대료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 시기에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준비를 했었는데,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최근 이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임대료가 역전이 되고 있고 전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 임대와 임대 사업자의 그 중간에 결정 역할을 임대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 도시대학 강의에서 여러 번 이제 강의 주제로 소개된 바가 있지만, 국민의 주거 생활과 주거 안정은 국가가 보장해야 될 헌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헌법 제34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부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35조에서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 이 헌법 34조와 35조에 근거한 국가 주도의 주택 정책부터 지방정부에서 하는 주택 사업까지 다양하게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한 그 경제적 여력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주택을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가적, 지역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임차 가구들이 꽤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20년 크게 이제 우리 임대 사업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크게 갱신을 하게 됩니다. 해서 유명한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2021년 6월 1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해서 그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임대 사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경실련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경실련이 중추적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소위 말하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그 주택을 빌려 쓰고 있던 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통상 이제 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대 기간이 2년이니까 결국 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4년 정도 기간 안에서 그 임대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적 기준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 봐서 이게 그러면 자기 재산권인데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제 임대 계약을 더 이제 갱신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 이러한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대차 3법의 두 번째가 되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렇게 임대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이제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 올려받겠다 했을 때 그 상한액 정액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기준에서 5% 안으로만 이제 그 올리는 임대료 상한액을 정하게 된 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이러한 전월세 거래, 즉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의 그 당사자인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지 소재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인이 동의가 있고 이렇게 했어야지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 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인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신고가 이루어지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처럼 최소한의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그 보호해주는 보증금의 상한액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임대인이 실제로 내가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켜봤더니 그 사람 본인이 임대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임차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 2022년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임대인이 그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팔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집을 사게 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해서 그 집에 이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계약 그 갱신의 그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그 새로 집을 산 사람의 거주권을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했는데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서 결론은 새로 집을 사게 된 그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 권한은 인정된다, 이제 이런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요거에 관련해서 1심에서는 아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가 우선돼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아니다, 집을 사게 된 사람이 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이거는 그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실제로 거주를 하고 한다면
그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아주 그 임차인의 그 절대적인 보호 장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너무 이것만 가지고 4년 보장된다라고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충분히 판단을 하고 이런 소개드린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숙지된 상태에서 임대 계약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주거권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정책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크게 보면 임차인의 주거기간이 그 크게 4년 동안 연장된다는 측면에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그러니까 4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수용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두 번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 번째 계약은 안 하는 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법도 이 임대차 보호법이 한 게 두 번째 연장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임대인은 4년 동안은 임대 요 상한을 5%밖에 그 범위에서 유지를 하지만 결국 4년이 지나고 났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대료도 상승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이제 임대 시장은 완전히 좀 상황이 역전된 상황이죠. 그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역전세도 나타나고 있고 일부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뭐 쌓여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이렇게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지금 임차인을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임대차 3법의 정책 효과 두 번째, 전월세 신고제를 평가해 본다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양성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면에서 또 그게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통해서 임대가 얼마의 가격에서 임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임대 수입이 우리 세금으로 이제 확보되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꽤 컸던 걸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 임대 수입이 양성화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세원 발굴이 되는 면은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인데 실질적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또 부작용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 신고 이면 계약서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정적인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개인 간의 그 임대 계약의 그 내용들이 결국 공적으로 이제 신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과정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정책 효과 중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은 도입 당시부터 찬반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에 대해서 과연 정부의 통제가 필요한가, 이게 정당한가라는 논의에서부터 과연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그 기대하는 그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 그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 전월세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즉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하는 4년이 지나서 전월세 상한제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대차 3법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많은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을 해결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미흡하지 않았냐. 특히 이 월세로 전환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면서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 주택 임대를 하나의 그 수익 창출의 어떤 자본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전월세 상한제가 과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그 담보할 수 있는가? 오히려 또 다른 그 제도적인 하나의 어떤 장치만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 비율의 증가 원인으로 당시에는 전세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저금리,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전세 금융이 굉장히 수월하게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녹화를 찍는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완전히 역전된 어떤 시장 상황이 되어서 이 전월세 상한제가 그 기대할 수 있는 그 임대 수요의 안정화, 임대료의 적정화에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 충분한 이 컨트롤 눌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턱없이 많아져 가지고 이 임대인을 구하는 임차인 그 이제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이 전월세 상한제는 과연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되어지고 다시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 이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벌써 2년이 지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서울 반포동의 반포자이 85제곱미터의 경우에 2021년 1월에 18억 원에 거래되던 것이 같은 그 매물인데 4층 전셋집은 12억 7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입했던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5%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하고 기존 계약하고 신규 계약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났던 시장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이런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적 판단도 이 부처에 따라서 다른 이제 결론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임대료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법원에서는 아니다. 임대료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 임대료는 이제 기존 혹은 갱신되는데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법무부와 교통부가 2020년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우리 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정부의 발표와 우리 법원의 판단이 틀려지면 사실은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에 이게 기준을 따라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법원의 그 판결 사례를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자료도 올렸습니다만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기존 전세보증금 5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8억 원의 최초 임대료를 정하겠다며 민사쟁송을 제기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즉 기존의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 새로 임대차 그 맺으면서 8억 원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5%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이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하면서 임대료는 5% 안에서 상승한다. 이게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 우리 주거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것 같고 또 우리 법원에서 내린 이 최초 임대료의 경우에 할 때 5억에서 8억 되는 즉 그 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관점이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판단을 한 것을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조만간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 기준이 새로 정리가 되어서 일반 국민 모두가 이제 혼란 없이 임대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잠깐 뭐 끊어가는 의미에서 네. 그 제가 생각하는 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 제가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 제도적 취지를 사실은 문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부작용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임대인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작용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다주택자들이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빌려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빌려줄 때 뒤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해외 자료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집주인이 전세로 주고 있는 경우와 보증부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뭘 기대하고 있느냐? 그 집값이 뛰면 팔아서 자본이득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에 특히 이 법이 만들어진 시기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던 시기에 그것의 레버리지 부채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클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아까 여기 예를 들어 주신 것처럼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는 결국 이 자금으로 나중에 부채의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들, 즉 보증금 규모가 좀 작고 월세가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월세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월 임대료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않아요. 특별히 체납이나 미납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 규제가 전세금 규제냐 월세금 규제냐 상당히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 부작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드렸던 생각은 임대차 3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보다 이 전월세 상한제가 상당히 반발도 컸고 부작용이 컸던 이유는 그 물건을 임대하고 있는 소유자가 대부분 전세 형태로 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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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 예. 뒤쪽 원고에도 나오는데 네. 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배경에서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건 오로지 임차인을 위한 네.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아주 그쪽에서만 오리엔트된 그 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법이 도입된 시기가 한참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주택 부족이 심각한 이슈가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큰 이슈가 돼서 빨리 주택을 보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네.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됐는데 사실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임대를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과정 임대차 3법이 도입되는 이 시기에 정부에서 아주 임대사업자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맞습니다. 예. 전폭적인 그 혜택을 줬었죠. 그러다가 이 임대사업자 지원에 대한 것들이 또 우리 그 시민단체나 여러 쪽에서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다라는 지적을 받고 또 순식간에 그 맞습니다. 예.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 걷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한 시장에서 혼란도 있었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위한 네. 정치적 정책적 배경이 있었고 네. 또 하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실제로 주택을 가진 그 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줄 거냐 보정부 월세를 줄 거냐 할 때 당시에 이 전세가 한참 유행할 때만 하더라도 주택의 자산 가치 자체도 상승했고 맞습니다. 또 전세금에 대한 그 금리도 꽤 보존이 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금리에 따른 이자도 네. 확보를 하고 또 하나 집값도 올라가는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점점 줄어들고 저금리 시대로 넘어오고 주택 자산 가치도 점점 이제 더 둔화되는 빠르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증 월세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월세 중심으로.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산을 가진 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 가지고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건데 이게 막 서로 이제 통합됐는데 이 정책이라는 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차적으로 어떤 도입되고 뭐 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은 계속 변화하니까 네. 이게 그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내용이랑 그 효과가 나타났다가 반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딱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임대료 규제를 얘기를 할 때 월 임대료를 규제하는 의미와 전세 가격을 그렇죠. 규제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때 당시는 또 전세 자금 대출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올려주는 게 큰 문제가 없었고 강제 저축 개념으로 또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월 임대료의 상승, 실질 지불하는 금액의 상승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유의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시장이 전세가 좀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죠.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해외 사례랑 비교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좀 차이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약하자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료 규제는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에 넘어서 이제 우리 일반 임차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임대료가 너무 이제 상승하게 되면 결국 주거권 박탈의 문제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 주택 임대차에 있어 갖고 임대료 규제가 역작용을 내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임대료 규제가 사적 자치 즉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적 개입이 아닌가 하는 재산권 침해라는 이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또 이 자치대에서 임대료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세 번째는 제도의 실효성 및 정액 상한의 적정성 이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임대료 상승의 그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임대료 규제에 있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 임대차라는 그 행위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앞에 우리 지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로지 이게 이제 임차인을 위한 그 이제 법적인 용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즉 한쪽만 이제 유리하게 하는 이런 법의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내용이죠. 우리가 이 임대차 3법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택 이 임대료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해서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양쪽 면을 다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좀 폭넓게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5%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떤 근거로 이 5%가 유지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찾아보면 상당히 자료가 희박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강훈 그 박사님이 그 했던 이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전세 가격 연평균 지수 상승률이 5%인데 그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가 밝힌 그 5%의 상한의 근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이 임대료 규제를 할 때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를 조사해서 그 조사된 지역 안의 임대료의 그 변동을 보고 이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어디를 조사를 해서 몇 년을 우리 임대료 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이 평균이 5%가 나왔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곁들여졌으면 시장에서도 훨씬 수용하는데도 큰 이런 이익이 없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이 정부 제안이 그대로 이제 시장에 적용되면서 꽤 당시에만 하더라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에 필요한 비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위의 균형성 이 따질 때 5%의 근거가 뭐냐고 그 근거를 알아야 이제 이 정당한지 적합성을 판단할 텐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 기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왜 5%인가에 대한 것들이 소상히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학자들 혹은 관계자들의 검증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프랑스를 내용을 하나를 보면 프랑스의 임대차 존속 기간은 통상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이 3년의 임대차 계약은 계속 이어지는 즉 임대 이 자체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물론 여기 프랑스에서도 어떤 변화 요인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임대료가 갱신되기도 하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이제 프랑스도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2000년 이후에 사회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중심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자 2012년 정부가 주택 임차료 규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임차료 규제를 발표할 때 근거를 삼은 것이 1989년 제정된 임대인 및 임차인 관련 법률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법률은 프랑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38개의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선정 기준은 임대료 기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2년에서 2012년간 10년간 국가 평균의 그 임대료
그 지수의 2배를 넘고 단위 면적당 주택 임차료가 11유로를 넘어가는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뽑아서 그 지역에서 임대료가 어떻게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임대료 상한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3월 24일 주거에 대한 접근 및 도시 재생을 위한 법률 소위 이제 알위르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제정된 그 국가 평균 그 임대료 기준 지수 이거를 이제 또 산정을 해서 이 지수의 11년간 그러니까 평균을 산정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주택 임대료 규제를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슨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택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이 명확하고 그 대상 지역도 방법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임대료가 이 정도 규제돼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보면 독일도 독일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갖고 있는 임대차 계획법에 근거해 가지고 독특하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딱 기간을 정하는 서면 계약이 없으면 그냥 계약이 되면 쭉 계속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를 독일은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한을 정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서 서류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의 그 기본적인 주거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저상권도 보호하는 장치로서 그렇다면 빌려줄 때 아예 처음부터 빌려줄 때 이 집은 2년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3년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호간의 계약의 형태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 베를린 주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임대료 상한을 어떻게 정하냐면 베를린 안에서 5년간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 상한하는 입법을 했는데 이거를 할 때 2020년 2월 23일부터 이제 딱 적용되어지는 임대주택 150만 개 임대주택 기간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그 상한 내 적용이 되는 물건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도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의 임대는 이래 그저 4년간 보장이 되어지고 임대료 상승 그거는 5%로 제한한다. 이거는 너무 행정 그 편의적인 게 아니냐.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5%는 꽤 큰 거지만 지방의 임대료 자체가 낮은데 거기서 이제 5%는 그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이 임대가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국은 웬만하면 시장에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부 규제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뉴욕 같은 데를 보면 꽤 깊숙이 이제 주정부가 관여해서 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임대료 규제 또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뉴욕시는 주택 건축 시점별로 임대료 통제와 임대료 안정 이렇게 해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뉴욕은 미국에서도 가장 번화하고 사람이 많고 이 부동산도 비싼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뉴욕시도 아주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통제 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임대인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임대료 상한제를 하고 있으며 또 이때 임대료 상한이 기준이 되는 최대 기준 임대료를 뉴욕 임대료위원회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고시를 하는데 최대 인상률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금 서울하고 비교하자면 뉴욕이 결코 우리 부동산 시세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텐데 임대료 인상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우리는 5%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확실히 우리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 기반이 있습니다. 여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뉴욕시 임대료위원회 해서 이 위원회가 뉴욕 지역 안에서의 주택 임대료의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어느 지역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거기에서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 상한선 제시를 하니까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료 상한을 확보를 하고 또 누구나가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그게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뭐 큰 이의 없이 그냥 이러한 통제에 다 동참하고 따라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특히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 이 5%라는 것이 그냥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 사정이 반영되어지는 그런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영국도 임대료에 대해서 이미 1915년 임대료법을 만들면서부터 꽤 오랜 기간 임대료에 대한 특히 공정임대료,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 제도를 확립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정임대료는 이 영국에서의 공정임대료는 임대료 사정관이라는 임대료만 담당해서 하는 이 사정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되는데 이 제시되는 임대료가 이 임차인이 거기에서 이제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 임대료 조정위원회 이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임대료 너무 많이 올린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혹은 지금 다른 물가의 변동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되면 임대료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료 변동이 어떤가 또 그 당시에 물가는 얼마나 변했는가 이것을 좀 더 종합적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을 가진다 균형을 가지면서 이 상한제 최대 공정 임대료를 제한을 합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임대료 규제가 재산권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제도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이미 오래전 1939년부터 지가 지대 가임 통제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택 임대료 상한을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1년 차가법 즉 우리로 말하면 임대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은 스스로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는 정당 사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도입했던 임대차 3법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진 내용이 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이 정당 사유제도라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건물 임대차를 임대인이 종료시키려면 이제 임대 계약의 종료에 필요한 조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계속 검토가 있고 논란이 있어서 91년 차지법과 차가법을 통합한 차지자가법을 입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해 나갈 때 충분히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임대차 3법을 좀 더 정교하게 따듬어 가야 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외국의 사례들은 지금 우리가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대차 3법의 현실화에 꼭 필요한 자료이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대료에 관한 규제 이 자체는 국가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 녹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 뜻은 같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과연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지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외국의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이 딱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필요한 부분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나라마다 주택 시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와 관련하여 각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 주택 시장 상황이 갖는 고유의 형식과 제도 기준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혹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선행적인 요구 조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하에서 좀 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앞서 우리가 봤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처럼 임대료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이 규제 상한선이 제한되어져야 되지. 지금 우리가 처음 도입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상한제에서 도입했던 일률적 5% 이런 것들은 사실 5%가 충분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지역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한 세 번째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일반적으로 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잘 표시하지 않는 내용이 있던데 외국의 경우 임대료 규제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형벌 내지 행정형벌 등 아주 강한 처벌이 동반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좀 완화된 내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처벌의 내용은 이 앞에서 봤던데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효과가 약하다고 하나 규제의 범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럼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규제일 때 이런 강한 형벌 제재도 수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임대료 통제라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꼭 필요한 통제가 결국에는 그 재산권을 제한하는 그 근본적인 그 한계점을 벗어날 수 없다면 임대를 하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기준 또 임차인에 있어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주거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될 수 있겠다는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어떤 이 주거권의 그 확정된 기간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이 임대료 통제의 그 상한선이 마련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쭉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끝까지 듣고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혹시 임 박사님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잠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젊었을 때 임차인으로 살았고 지금은 임대인으로 살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아주 민감한 사항, 특히 한국인 주택뿐만 아니라 가격, 임대차 다 민감한데 교수님 강조해 주신 대로 이제 임대차 3법이 바뀌면서 특히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명확한 근거 없이 해서 강하게 법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기준은 없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민법으로 알아서 해결하세요. 네. 이거 상당히 비판적으로는 좀 무책임한 법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쟁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주거권이냐 재산권이냐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 주신 세 가지 법의 임대차 3법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개인적으로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법의 취지가 주거 안정성이니까 전월세 신고제도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지금 30만 원 미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소도시는 신고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원룸이라든지 이 신고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도 정확한 DB와 향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수를 다 해야죠. 하고 30만 원 미만은 뭐 약식으로 하든지 다른 지원책을 줘야 된다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좀 느꼈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월세 상한제인데 교수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매년 5%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초과하는 나라고 이것이 또 지속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만든 법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법이 갖춰야 되는 일반적인 요소도 상당히 위배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제도가 맞느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반대 성향이 강하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라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도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거를 한테 먹는다? 지역에 보면 25만 원 월세도 많은데 5% 올려본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해 주시면 올릴 수도 없어요. 강제로 못 올려요. 법적으로 가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 일률적인 상황으로 서울처럼 생각해서 다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국가 간의 차이가 있듯이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다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좀 황당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토지 가격이 가다하게 상승하면 규제 지역을 합니다. 규제 지역을 발동합니다. 주택심의에서.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거는 내버려 둬야죠. 두고 상승이 우려된다든지 단기 상승이 우려된다든지 그 상승이 지속된다든지 했을 때 조금 더 근거를 가진 기법으로 전월세 상한제 발동하는 지역을 발동해서 한다든지 그게 너무나 좀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그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적용할 지역과 적용하지 않을 지역, 적용할 시점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고유 권한입니다.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을 안 하면서 적게 하면서 민간 시장에 맡겨야 되는 부분을 강하게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동시에 또 우리나라 같이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라든지 가치관이 외국과 조금 다른 나라는 자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펴야 됩니다. 자가율을 높이면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예를 들어 안정적 세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주거이동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동이 최소화되면 건강한 커뮤니티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사도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가율을 높이는 정책도 선진국에서는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민간 시장에서 자가율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세제나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는 열심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상한제는 필요 없어질 거고 필요하더라도 특수한 몇 개의 지역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를 갑자기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좀 길게 보고 순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교수님의 마무리 네. 말씀 주시면 대략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임대차 3법은 일종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불량식품 맞고 양호한 식품 가격을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데 그 수요에 맞지 않은데 그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외국 제도 소개를 해주실 때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 보호라는 관점이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과도하게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임대료를 높이는 부분들을 좀 가이드를 잡아주겠다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분 같고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잘 알아야 임차인의 보호될 내용들이 달라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전월세 상한제 뭐 이런 표현보다 전세 월세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계약갱신 요금 같은 경우는 전세로 걸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한 그 내용일 거고요. 갱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데미지라는 게. 근데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계약갱신 요건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월세를 막 지나치게 올리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많이 주장했지만 전세와 월세는 사실상 임차에서 쓰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세는 월세랑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묶어서 주거 안정,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고 했는데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 안정 보장에서 더 중요한 요소와 월세가 많은 부분들의 주거 안정 보장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해외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주거 안정 보장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시장이 여전히 좀 많이 돼 있고 또 전세라고 하는 게 집값을 사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세 상한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게 임차인 보호에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이 좀 더 중요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의미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됐던 임대차 3법이지만 조금 세밀하게 이제 제도를 좀 들여다 보면 분명히 아까 지역도 얘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점, 전세 월세의 관점에 따라서 보호를 더 강화시켜야 되거나 조금 풀어도 될 이 영역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보다는 그런 얘기 들었고 그래서 전세 사기라는 말은 있지만 깡통 전세란 말은 있지만 월세 사기, 깡통 월세라는 말은 없잖아요. 같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지고 있는 의미와 월세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 더 많은 얘기를 여기 이제 진행을 하면 해야 되겠지만 자산이 이제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월세이냐 지불하는 월세이냐 한 번에 넣어놓고 나중에 받아오는 전세냐 상당히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전세 사기가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세로 들어가던 사람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임대료 전월 상한제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왕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 좀 그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임대차 구조를 조금 반영한 제도로 바뀌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제가 좀 미화만 한번 의견을 제안을 드렸고요.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한번 주시면 두 분 주신 내용이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앞으로 이 임대차 3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반영해야 될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와 월세는 똑같은 임대의 형식이지만 그 성격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고 또 그것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범위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임대차 규제, 임대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임진홍 목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임대차 3법이 아주 급하게 급조된 어떤 상황 속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그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임대사업 혹은 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자가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이 임대료 통제에 관련된 임대차 3법도 그게 순기능을 해서 이 자가율이 늘어날 수 있는 쪽에 서로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또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오늘 토론과 사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